격침 판정 18건, 생존율 제로. 전 세계 해군력의 자존심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원인을 몰랐고 그 누구도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화면엔 Target lost! Target lost! 라는 메시지만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천히 떠오른 한 척의 함정. 세계 최강 미 항공모함의 그늘 아래 그 조용한 괴물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건 전술도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인 존재감이었습니다. 그날 바다는 묵묵히 새로운 지배자의 이름을 단 4글자로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Target lost! Target lost! 교신기에서 들려오는 급박한 목소리. 저는 25년간 이런 상황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확실히 달랐죠. 세계 최강 미 해군이 자랑하는 모든 감시망이 전혀 소용이 없었거든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지? 등줄기를 타고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리처드 베넷입니다. 미 해군에서 25년간 복무했죠.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태어나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했어요. 태평양 함대 전략 분석관으로 일했고 림팩 훈련만 6번 참여했습니다. 이지스 시스템과 대잠전 분야에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했어요. 그런 제가 지금 완전히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상황이 어떻습니까? 윌슨 제독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죠. 48시간째입니다. 장보고함을 완전히 놓쳤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와이 앞바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연합훈련 림팩이 한창이었습니다. 환태평양 해양훈련이라는 정식 명칭을 가진 이 훈련에는 26개국에서 온 최전계 해군력들이 모였어요. 미군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비롯해 이지스 구축함 5척, 일본 해상자위대의 헬리콥터 구축함 이즈모, 호주 해군의 프리기탐들, 캐나다 해군의 최신의 구축함까지 총 47척의 수상함과 5척의 잠수함, 200여 대의 항공기가 참여한 그야말로 바다 위의 올스타전이었습니다. 훈련 구역만 해도 하와이 근해 1200해리에 걸쳐 설정됐어요. 한반도 면적의 10배가 넘는 광활한 바다가 전장이었죠. 그 중에서도 단연 주목받는 건 미국이었습니다. 최첨단 ANSQS-53C 소나 시스템, 세계 최고 수준의 음향 탐지 장비, 위성 연동 감시망까지 동원한 완벽한 감시 체계였어요. 이번에도 압도적으로 이길 거야. 훈련 시작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렇게 확신했어요. 특히 한국의 장보고함은 그냥 보조 역할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독일의 209급을 기반으로 한 1200톤급 중형 잠수함이니까요. 기술은 있겠지만 실전 경험은 부족할 거라고 판단했죠. 어차피 한국은 견제 대상이 아니다. 이게 제 솔직한 생각이었어요.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그나마 선진적이지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한 수 아래라고 봤거든요. 방어적 성격이 강하고 공격적 전술보다는 은밀 기동에 치중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전 6시 정각, 모든 함정이 각자의 작전 구역으로 이동을 시작했어요. 장보고함도 다른 잠수함들과 함께 잠수 기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레이더에서도 손에서도 심지어 적외선 열 감지 센서에서도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른 잠수함들은 어느 정도 추적이 가능했는데 장보고함만큼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장보고함, 응답하라. 장보고함, 현재 위치 보고하라. 무전 교신을 시도했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처음 몇 시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잠수함이 은밀 기동을 하는 게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심각해졌어요. 오전 10시, 여전히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추적 신호조차 잡히지 않았어요. 오후 6시, 완전한 침묵이 계속됐습니다. 이상합니다. 뭔가 매우 이상해요. 분석관 톰슨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기계 오류일 가능성은 없나? 모든 시스템을 재점검했지만 정상입니다. 다른 참가국 레이더는 어떤가? 일본 측에 문의했습니다. 역시 감지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호주, 캐나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시간이 지났습니다.
감시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혹시 훈련을 포기한 건 아닐까요? 기계 고장으로 부상한 건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해역으로 이동한 걸까요?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지만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장보고가 사라졌다고요?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윌슨 제독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25년간 해군에 몸담으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우리 감시 시스템이 중형 잠수함 하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전체 감시망을 다시 가동하세요. 일본, 호주 측과도 정보를 공유합니다. 위성 감시까지 동원해야겠습니다. 비상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30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보 분석실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수석 분석관이 책상을 내리쳤어요. 우리 시스템이 뭔가 놓치고 있는 게 분명해요. 아니면 장보고함이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판단했던 건 아닐까요? 36시간이 지났습니다. 모든 참가국의 감시망을 총동원했어요.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 일본의 최신 소나, 호주의 해상 초계기까지. 그래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감지 시스템 전부 무력화, 이건 전술 붕괴입니다. 분석관의 보고가 들려왔어요.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알던 모든 상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정말 한국이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나? 의심과 당황이 교차했습니다. 42시간이 지났습니다. 각국 지휘관들이 모인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현재까지 장보고함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측 대표가 보고했습니다. 호주 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 역시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참가국이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48시간째가 되었습니다. 훈련 종료까지 2시간이 남은 상황이었죠.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정말 사라진 건 아닐까? 혹시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 불안감이 극도로 치솟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뭔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나 요원 데이비스가 소리쳤어요. 모든 시선이 레이더 화면에 집중됐습니다. 파란 점 하나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수심 200m에서 천천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거너 바로 밑이었습니다. 저건 우리 항모 바로 밑이잖아. 누군가 경악하며 소리쳤어요. 어떻게 거기까지 접근한 거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작전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물 위로 천천히 올라오는 검은 그림자. 함교탑이 먼저 보이고 이어서 어뢰 발사관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것은 분명히 장보고함이었습니다. 48시간 동안 완전히 사라졌던 한국 잠수함이 우리 코앞에서, 그것도 가장 중요한 항공모함 바로 밑에서 모습을 드러낸 거였죠. 순간 작전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핀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어요. 이건 농담이죠? 정말 농담이겠죠? 한 장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세계 최강 미 해군의 자존심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긴급 보고합니다. 통신병이 뛰어들어왔어요. 모든 수상함 대상 가상 어로의 명중 판정입니다. 뭐라고요? 윌슨 제독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거너부터 시작해서 이지스 구축함 5척, 일본 구축함 3척, 호주 프리기탐 2척, 캐나다 구축함 1척까지 총 12척이 가상 격침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장보고함의 어로의 명중으로 판정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의자를 붙잡지 않으면 넘어질 것 같았어요. 실질적으로 전원 격침이라는 뜻이었거든요.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의 모든 주력 함정들이 한국 잠수함 하나에게 당한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략 전체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제가 중얼거렸죠. 25년간 쌓아온 모든 확신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은 숨은 게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졌다가 우리가 가장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타난 거였어요. 우리는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가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48시간 동안 말이죠. 한국 잠수함이 항공모함 바로 밑에서 올라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전술이 아니라 마술에 가까웠어요. 훈련이 끝나고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인 브리핑룸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이번 훈련에서 가장 위협적인 함정은 대한민국 해군 장보고함이었습니다. 훈련 책임자의 발표가 떨렸습니다. 그들의 전술적 우수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자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세계 최강이라고 믿었던 미 해군이 작은 아시아 국가의 잠수함 하나에게 완전히 당한 거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한 거지? 우리가 뭘 놓쳤을까? 한국이 정말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나? 이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바다가 한국의 무대가 되어버린 그날, 저는 처음으로 우리가 진짜 모르고 있었던 게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훈련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저는 펜타곤에서 온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리처드, 즉시 분석실로 와주세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 지하 3층 전략 분석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해군 정보국, CIA 해양 분석팀, 심지어 NSA 전자정보 전문가들까지.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죠. 탐지 실패 원인 분석 태스크포스가 구성됐습니다. 당신이 팀장을 맡아주세요. 윌슨 제독이 말했어요. 저를 포함해 8명의 전략 분석관이 모였습니다. 모두 잠수함 전문가들이었죠. 캐나다와 호주에서도 분석관들이 파견됐어요. 장보고가 무슨 수로 그렇게 자맹했을까? 이게 우리 모두의 공통된 의문이었습니다. 회의실 큰 스크린에 림팩 훈련 전체 데이터가 떴어요. 48시간 동안의 모든 레이더, 소나, 위성 정보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분석관 존슨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장보고함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지점입니다. 수심 50m에서 완전히 신호가 사라졌어요. 그 다음 48시간 동안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공백이었죠. 혹시 우리 장비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모든 시스템을 재점검했지만 정상이었어요. 첫 번째 회의는 아무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충격적인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해군으로부터 공식 요청을 받아 제공된 장보고함 전술 분석 보고서였어요. 물론 기밀 수준을 낮춘 버전이었지만 그 내용만으로도 우리는 완전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해군 전술 보고서라고요? 젊은 분석관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보고서를 펼치자마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심 간격별 해류 흐름 분석표가 나와 있었어요. 하와이 근해의 해류가 시간대별, 깊이별로 정교하게 계산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음파 산란 계산값까지 포함돼 있었죠. 해류의 마찰까지 계산됐다고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자망 방식과 전혀 다른 비정형 회피 기동 체계라고 나와 있네요. 존슨이 말했어요. 우리가 아는 잠수함 전술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적의 탐지를 피해 깊이 잠수하거나 해저 지형을 이용해 숨는 방식이죠. 하지만 장보고함의 전술은 달랐어요. 상대방의 탐지 패턴을 역이용한다? 탐지망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낸다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었습니다. 나흘째 더욱 충격적인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음향 차폐 소재와 소음 억제 시스템에 관한 기술 자료였어요. 이 시스템은 독일제보다 훨씬 조용합니다. 기술 분석관이 보고했어요. 장보고함은 독일 209급을 기반으로 했지만 내부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열 배출 억제 장치, 축소 진동 방지 시스템, 특수 추진 소음 감쇄기까지 모든 게 탐지 회피에 최적화되어 있었어요. 탐지 회피율이 기존 대비 5배 향상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5배라고요? 저는 25년 동안 이런 기술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놓친 게 있을까요? 젊은 장교가 물었어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모르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입니다. 닷새째, 가장 충격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장보고함의 모의 격침 시나리오를 재현해 본 것이었어요. 어뢰 명중 지점을 보세요. 화면에 3D 그래픽이 떴습니다. 항공모함의 가장 취약한 부분, 이지스함의 레이더 사각지대, 각 함정들의 방어 시스템 한계점. 모든 게 정확히 계산되어 있었어요. 회피 타이밍도 완벽합니다. 접근 각도도 교과서보다 정확해요. 이건 전투가 아니라 수중 체스였다. 존슨이 탄식하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계획된 침투, 완벽한 수행입니다. 제가 회의실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실력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어요. 주변 미군 간부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몇몇은 그럴 리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대부분은 침묵했어요. 데이터가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이런 전술을 본 적이 없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그날 오후 추가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보고함이 사용한 전술을 다른 시나리오에 적용해 본 것이었어요. 만약 실전이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태평양 시나리오에서도 우위를 점합니다. 서태평양 작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지중해 환경에서도 효과적입니다. 어떤 해역에서도 장보고함의 전술이 유효했어요. 이건 특정 환경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네요. 범용성을 가진 전략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됐습니다. 일주일째 마지막 분석 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종합한 최종 보고서가 완성됐어요. 결론적으로 장보고함의 성과는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체계적으로 설계된 전략적 우위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에는 3가지 핵심 요소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첫째, 혁신적인 기술력, 독일 기반 기술을 뛰어넘은 독자적 소음 억제 시스템. 둘째, 정교한 해양 분석, 작전 해역의 모든 환경 요소를 계산에 포함. 셋째, 비정형적 전술 운용, 기존 교리를 뛰어넘은 창의적 접근. 이 세 요소가 결합되어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전략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까? 한 간부가 물었어요. 문제가 아니라 한계입니다.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래 우리 방식만 옳다고 믿어왔습니다. 그 순간 후배 장교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분위기가 싸해졌죠. 하지만 저는 계속 말해야 했습니다. 한국 잠수함 실수로 이긴 게 아닙니다. 전략으로 이긴 겁니다. 이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25년간 미 해군의 우월성을 확신했던 제가 처음으로 다른 나라의 실력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동료 분석관 마크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리처드,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응. 데이터가 거짓말하지 않잖아. 한국이 정말 우리보다 앞선 건가? 적어도 잠수함 전술에서는 그런 것 같아.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이야.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했던 미 해군이 한국에게 배워야 할 게 생겼다는 사실. 이게 굴욕인지 아니면 성장의 기회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가르쳐 줘야 할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나토 브뤼셀 본부에서 이 보고서를 발표해야 했어요. 유럽의 해군 전문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새로운 전술 패러다임. 이게 우리 보고서의 제목이 될 것 같았어요. 저는 처음으로 동양의 작은 나라가 서구, 해군 전략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죠. 장보고함의 조용한 승리는 단순한 훈련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어요. 한국이 세계 해군사의 새로운 장을 쓰기 시작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펜타곤 지하 5층 특별 브리핑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미 비공개 전략 브리핑. 이런 자리에 참석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오늘 공개될 자료는 최고 기밀입니다. 한국 해군 김대령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검은 파일. 표지에는 KN-DSM 2024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해군 전술 매뉴얼이라고요? 제가 파일을 넘기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아는 어떤 매뉴얼과도 달랐어요. 첫 페이지부터 충격이었습니다. 적의 사고 패턴 분석을 통한 역발상 전술 체계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단순한 매뉴얼이 아니군요. 윌슨 제독이 중얼거렸습니다. 김대령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저희는 상대방이 우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부터 생각합니다. 상대의 탐지 방식을 완벽히 이해해야 그것을 무력화할 수 있거든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놀라움이 커졌습니다. 미 해군의 탐지 패턴 분석표가 나와 있었어요. 우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자주 특정 해역을 감시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작전 패턴이잖아요? 젊은 분석관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공개 자료와 훈련 관찰을 통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김대령의 대답이 담담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주 해군, 심지어 나토 해군들의 작전 패턴까지 상세히 분석되어 있었어요. 상대가 나를 찾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전략의 출발점이라는 거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먼저 당신들의 눈이 되어봅니다. 그래야 보이지 않는 법을 알 수 있거든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었어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고민했는데 한국은 어떻게 안 보일 것인가부터 시작한 거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자 더욱 놀라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대등한 전력 간의 비대칭 사고 전략기라는 챕터였어요. 이게 저희의 핵심 철학입니다. 김대령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정면 충돌은 피하고 상대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도표가 화면에 떴습니다. 한쪽에는 전통적 강자의 전략, 다른 쪽에는 도전자의 전략이 비교되어 있었어요. 전통적 강자 무력, 우위, 감시력 집중 정면 대응, 도전자 회피 기동 예측 불가 역발상 접근, 기존 미국 전략과 완전히 반대 철학이네요. 존슨 분석관이 말했어요. 반대가 아니라 보완입니다. 김대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강한 상대와 맞서려면 강한 상대가 약한 영역에서 싸워야 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25년간 저는 더 강한 무력이 답이라고 믿어왔어요. 더 좋은 레이더, 더 빠른 어로에, 더 정확한 소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의 접근은 달랐어요. 상대방의 강점을 무력화하는 것이 우리의 강점을 키우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이 한 문장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미군 장교들끼리만 남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윌슨 제독이 물었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래 우리 방식만 옳다고 믿어왔습니다.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몇몇 장교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리처드, 그건 좀... 젊은 장교가 말을 끊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더 강하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더 똑똑하게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다른 장교가 반박했어요. 우리가 약하다는 말인가? 약하다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차분히 설명했어요. 아무리 강한 시스템도 약점이 있어요. 한국은 바로 그 약점을 파고든 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새로운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기만 작전 시뮬레이션 결과였어요. 이걸 보시죠. 존슨이 화면을 켰어요. 가상의 서태평양 시나리오였습니다. 미군 항모전단 vs 한국 잠수함 전단의 모의 전투였어요.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미군 항모전단이 표준 대잠 작전을 펼쳤어요. 이지스 함들이 원형으로 배치되고 대잠 헬기가 순찰하고 소나가 불가동됐죠. 그런데 한국 잠수함들의 움직임이 이상했어요. 정면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군 함정들이 가장 경계하지 않는 방향에서 천천히 접근했어요. 위장 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석관이 보고했어요. 한국 잠수함들이 고래 소리, 상선 엔진음, 심지어 미군 함정의 엔진음까지 흉내내고 있었어요. 해류역행 코스를 택하고 있네요. 일반적인 잠수함이라면 절대 선택하지 않을 경로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잠수함들이 미군 레이더의 반사각을 역이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레이더파가 해저에 반사되면서 생기는 음영지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안으로 숨어든 거였습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사냥꾼이다. 나토에서 파견온 분석관이 탄식했어요. 시뮬레이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군 항모전단 전 함정이 가상 어뢰에 명중됐어요. 항공모함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한국 잠수함들의 피해는 영척이었습니다. 완벽한 무손실 승리였어요. 또다시 전원 격침 판정이네요. 존슨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림팩 훈련이 우연이 아니었어요. 체계적으로 설계된 전략의 결과였던 거죠. 이건 단순한 함정의 승리가 아닙니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발상의 승리입니다. 그날 오후 동료 전문가 마크와 함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리처드,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 마크가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본 한국 해군 전략은 수면 아래의 체스판이었어. 체스판. 우리는 폭력으로 싸우고 그들은 보이지 않음으로 싸웠어.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비슷하게 느꼈어. 뭔가 차원이 다르다고 할까? 전략이란 상대의 예상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하잖아. 그걸 한국이 해낸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에 저는 즉시 답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서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25년간 제가 배운 모든 전술, 모든 전략이 한순간에 의심스러워졌어요. 우리가 추구해온 절대적 우위라는 개념 자체가 과연 맞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은 절대적 우위 대신 상대적 우위를 선택했어요. 상대보다 더 강해지는 대신 상대를 더 약하게 만드는 방법을 택한 거죠. 나는 이제야 진짜 군사력이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추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해군의 전술 교육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저희 해군사관학교에서는 1학년 때부터 역발상 사고법을 가르칩니다. 김대령이 설명했어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가 예상하지 못할 방법을 찾는 훈련을 시킵니다. 화면에 한국 해군 생도들의 전술 토론 장면이 나왔어요. 만약 여러분이 미군 함장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한국 잠수함을 찾을 것입니까? 생도들이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답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차치지 않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교육 철학 자체가 다르네요. 존슨이 감탄했어요. 우리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가르치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지지 않을 것인가부터 가르치고 있었어요. 약자의 지혜라고 할까요? 김대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죠.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한국은 약자 시절의 지혜를 잃지 않으면서 강자의 실력까지 갖춘 거였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25년간 미 해군 장교로 살아온 제 모습이 낡아 보였어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오만해졌을까? 이 질문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주 금요일, 나토 브뤼셀 본부에서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유럽의 해군 전문가들이 한국의 전술에 대해 평가하는 자리였어요. 매우 흥미로운 접근법입니다. 영국 해군 소장이 말했어요. 우리도 이런 사고법을 배울 필요가 있겠네요. 프랑스 대표도 동의했습니다. 전통적인 서구 해군 전술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 대표는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한국과 합동 전술 연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 보이거든요. 이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건 미국뿐이었어요. 유럽은 이미 한국에게서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윌슨 제독이 저를 불렀어요. 리처드, 당신 생각은 어떤가? 제독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쉬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모든 면에서 최고가 아닙니다. 적어도 전술적 사고에서는 한국이 우리를 앞서고 있어요. 제독이 찡그렸어요. 그게 정말 당신 결론인가? 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배워야 합니다. 인정하고 배워야 해요. 제독이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네. 보고서에 그렇게 쓰게. 그날 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해군의 전략적 패러다임 전환과 그 시사점이었어요.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해군은 단순히 기술적 우위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고의 우위를 추구한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 해군력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미 해군은 하드웨어에서는 여전히 세계 최고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즉 전략적 사고에서는 배울 점이 많다. 강한 군대가 되려면 더 강한 상대로부터 배우는 겸손함이 필요하다.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저는 홀가분해졌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주에는 한국 해군사관학교에서 특강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미군의 시각에서 본 한국 해군 전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다른 나라에서 배우는 입장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아서 기대됐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은 단순한 군사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접근법, 새로운 철학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워싱턴 DC 펜타곤 본부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리처드, 즉시 본부로 오시오.
전화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펜타곤 3층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해군 수뇌부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해군 작전부장 로버츠 대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지에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재검토 요망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리처드 소령, 이 보고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오. 로버츠 대장의 목소리에 불쾌감이 묻어 있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한 설명을 원하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부 다. 다른 장성이 끼어들었어요. 특히 이 부분, 한국 해군은 전략적 사고에서 미 해군을 앞서고 있다는 대목 말이야.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데이터? 이게 데이터라고? 로버츠 대장이 보고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감정적 판단이야. 객관성을 잃은 거라고. 아닙니다. 림팩 훈련 결과와 전술 분석을 토대로 그만. 다른 장성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소령 자네는 미 해군 장교야. 그런 자네가 어떻게 다른 나라를 미국보다 위에 놓을 수 있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전술 분석 회의가 아니었어요. 제가 심판받는 자리였습니다. 한국의 전술은 특정 상황에만 유효하다는 게 본부의 공식 입장이야. 로버츠 대장이 새로운 보고서를 꺼내 놓았어요. 실전 상황에선 적용 불가능한 기동이라는 결론이 나왔어. 저는 그 보고서를 훑어봤습니다. 완전히 다른 결론이었어요. 한국의 성과를 폄하하고 미군의 우위를 강조하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이건 같은 데이터를 본 게 맞습니까? 제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해석이 다른 거야. 자네는 너무 한국에 우호적이었어.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미 보도하고 있어. 한 장성이 신문을 펼쳐 보였어요. 워싱턴 포스트 한 면에 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림팩 훈련 결과 과장된 것으로 판명.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실적은 특수한 조건에서 나온 예외적 결과, 실전에서는 통용되지 않을 가능성 높아. 미 해군의 압도적 우위는 여전히 유효. 이런 식의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누가 이런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령 자네 보고서는 재작성되어야 해. 로버츠 대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결론을 바꾸라는 말입니까? 바꾸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거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림팩에서 항공모함이 가상 격침된 것도 거짓말입니까? 그건 훈련 시나리오의 특수성 때문이야. 다른 장성이 끼어들었어요. 실전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소령, 목소리를 낮춰.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 전략은 예외적 상황용이라는 겁니까? 18시간 동안 완전히 사라진 게 우연이라는 말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리처드 소령, 로버츠 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네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미 해군의 전략이 틀렸다는 말인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 우리는 너무 오래 우리 방식만 옳다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건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순간 여러 장성들이 동시에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감정적 판단이야. 객관성을 잃었어. 미 해군 장교로서 부적절해. 저는 그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데이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모든 참가국이 탐지에 실패했다는 사실은요? 그건 장비 오류였을 가능성이 높아. 모든 국가의 장비가 동시에 오류였다고요? 아니면 날씨나 해류 같은 특수 조건 때문이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이겼다는 게 그렇게 불편한가요? 그 순간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핀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어요. 소령,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로버츠 대장의 목소리가 위험하게 낮아졌어요. 한국이 이겼다고, 미국이 졌다고? 그건 감정이고, 이건 데이터입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25년간 해군에 복무한 제가 감정으로 보고서를 쓸 리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론이 잘못됐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다만 결론을 받아들이기 싫어할 뿐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동료 분석관 존슨을 만났습니다. 리처드, 괜찮아? 존슨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솔직히 모르겠어. 내가 보기엔 너무 나갔어. 장성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럼 거짓말을 하라는 거야? 거짓말이 아니라 표현을 조금 더. 존슨, 너도 림팩 결과를 봤잖아.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해? 존슨이 잠깐 망설였어요. 그건 아니지. 분명히 뭔가 있었어. 그럼 왜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 인정하는 거랑 공식 보고서에 쓰는 건 다르잖아. 저는 존슨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차기 림팩 훈련 계획이 수정된다는 거였어요. 시나리오를 조정한다고?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장보고함의 작전 방향을 축소하고 이동 제한을 둔다는 거야. 마크가 귀띔해줬어요. 그런 공평한 경쟁이 아니잖아? 상부에서는 현실적 조건이라고 하더군.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이었어요. 한국이 다시 같은 성과를 내지 못하도록 제약을 가하는 거였습니다. 그건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제가 회의실에서 소리쳤어요. 뭐라고? 과장이 되물었습니다. 전략을 조작하면 진짜 실력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정말 강하다면 같은 조건에서 다시 붙어야 하지 않습니까? 소령, 선을 넘지 마시오. 전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진실의 편에 섰거든요. 그날 밤 저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25년간 믿어온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미 해군이 정말 세계 최강일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정말 옳을까? 진실보다 체면이 더 중요할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 해군 김대령이었어요. 소령님, 어제 회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소문이 빠르거든요. 괜찮으십니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나간 걸까요? 아닙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셨어요. 용기요? 진실을 말하는 건 항상 어려운 일이거든요. 특히 그 진실이 불편할 때는 더욱. 김대령의 말에 위로가 됐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그랬어요. 김대령이 계속 말했어요. 미군의 우위를 인정하기 싫어했죠. 하지만 인정해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군요. 맞습니다. 강한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 더 강해지는 첫걸음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강함을 인정하고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의 강함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그 주 금요일 또 다른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차기 훈련 시나리오에 대한 회의였어요. 장보고함의 작전 구역을 30% 축소합니다. 기획관이 발표했어요. 왜 그런 제약을 둡니까? 제가 물었어요. 현실적인 작전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실적이라는 게 뭔 뜻입니까? 실전에서는 그런 제약이 없을 텐데요. 소령 질문을 자제해 주시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공정한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게 조작하는 거예요. 조작이라니? 한 간부가 발끈했어요. 그럼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상대방에게만 불리한 조건을 거는 게 공정한 겁니까?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리처드 소령, 자네는 도대체 누구 편인가? 로버트 대장이 차갑게 물었어요. 전 진실의 편입니다. 진실, 자네가 보는 진실이 전부인 줄 아나? 적어도 데이터를 조작하지는 않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데이터 조작이라는 단어가 너무 강했나 봐요. 소령 회의실에서 나가시오. 로버트 대장이 명령했어요. 지금 공식 질책하는 겁니까? 나가라고 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돌아서서 마지막 말을 했어요. 진짜 위협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려는 우리 자신이었죠. 복도로 나오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25년 해군 생활에서 이런 충돌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동료들이 겁먹었다는 걸 느꼈다. 한국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한국이 옳다는 게 무서운 것 같다. 회의실 안은 더 이상 전략 논의가 아니었다. 감정의 투쟁이었다. 그들은 한국이 아니라 자신의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전술 우위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감추려 하고 있었어요. 왜 우리는 진실을 피하려 하는가? 이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강한 나라라면 더 강한 전략을 인정해야 한다. 이게 제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이 생각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어요. 제 발언들 때문에 공식 조사가 들어간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실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간이 모든 걸 증명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한국은 이미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세계는 그 기준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일주일 앞둔 어느 월요일,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리처드, 긴급 상황이야. 존슨이 뛰어와서 말했어요. 남중국해에서 실전급 훈련이 시작됐어. 한국도 참여한다고. 실전급? 저는 놀랐어요. 중국 함정들이 예고 없이 훈련 구역에 접근했거든. 그래서 모든 참가국이 비상태세로 전환됐어.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실제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장보고함은 어디에 있어? 그게 또 사라졌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건가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실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연락이 두절된 거였거든요. 오후 2시, 긴급 상황실에 모든 관련 인사들이 소집됐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작전 참모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중국 해군 3척이 훈련구역 경계에서 대기 중입니다. 무장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투 준비 태세로 보입니다. 빨간 점들이 화면에 찍혀 있었어요. 중국 함정들의 위치였습니다. 우리 측 대응은 미군 이지스함 2척, 일본 구축함 1척, 호주 프리기탐 1척이 경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장보고함은 6시간 전부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실전 상황에서 잠수함이 사라진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혹시 중국 측에 탐지됐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감이 높아졌어요. 실전급 상황에서 아군 함정의 위치를 모른다는 건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오후 4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긴급보고! 통신병이 뛰어들어왔어요. 장보고함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집중됐어요. 내용이 뭔가? 중국 잠수함 1척을 완벽히 포착했다고 합니다. 사거리 내 진입 완료.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보고함이 중국 잠수함을 먼저 발견한 거였어요. 그것도 공격 가능한 거리에서 말이죠. 격침 명령을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이 말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실전이라면 지금 즉시 어뢰를 발사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상대를 먼저 발견한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거든요. 명령 내려야 합니다. 한 장교가 소리쳤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지만 지휘관은 망설였어요. 이건 훈련이었거든요. 실탄을 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대기하라고 전하세요. 1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장보고함은 계속 완벽한 공격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시간이 지난 후 믿을 수 없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장보고함에서 추가 보고가 왔습니다. 뭐라고? 공격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뭐?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공격 포기라니 무슨 소리야? 이유가 뭔가? 통신병이 메시지를 다시 읽었어요. 상대방 훈련 완주를 존중하는 것이 예의라고 합니다. 탐지 보고서만 제출하고 철수하겠다고 하네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완벽한 공격 기회를 포기한다고요? 실전이라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거였어요. 왜 우린 그런 판단을 절대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옆에 있던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라면 무조건 공격했을 거야. 기회를 놓칠 리 없지.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날 저녁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에서 공식 감사 메시지를 보내왔다는 거였어요. 뭔 내용인가요? 일본 잠수함이 중국 측에 탐지당할 뻔했는데 장보고함이 중간에 차단막 역할을 해줬다는 겁니다. 차단막. 장보고함이 일본 잠수함과 중국 함정 사이에 위치해서 탐지를 막아준 거예요. 덕분에 일본 측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자신들의 위치를 노출시킬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나라를 보호한 거였어요.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죠. 이건 단순한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동료를 지키려는 마음이었어요. 다음 날 훈련 참가국들의 지휘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야마다 함장이 직접 참석했어요. 어제 한국 해군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야마다 함장이 공식적으로 말했어요. 우리 잠수함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장보고함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숙연해졌어요. 당신들 덕분에 우리 훈련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전투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순간들이 더 값진 것 같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우연히 한국 해군 김대령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대령님, 어제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김대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완벽한 공격 기회였거든요. 그런데 왜? 강한 해군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지켜준다고요? 네. 진짜 강함이란 약자를 보호하는 것 아닐까요? 이 한마디가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25년간 해군에 있으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적을 무너뜨릴 것인가만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동료를 지킬 것인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포기한 거군요.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김대령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강한 해군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겁니다. 이 말이 지금도 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온 강함이 정말 진짜 강함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전술 분석이 아니라 개인적 소감을 적었어요. 전투의 승리는 기록되지만 품격의 승리는 기억됩니다. 그들이 포기한 건 공격이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단 한마디 말에 무너졌습니다. 펜을 멈추고 생각해봤습니다. 한국 해군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철학이었습니다. 상대를 이기는 것보다 동료를 지키는 것, 파괴하는 것보다 보호하는 것, 무너뜨리는 것보다 세워주는 것, 이런 가치들이었어요. 전술은 배울 수 있지만 정신은 흉내낼 수 없다. 이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리처드 소령 최근 발언들에 대해 해명해 주시오. 위원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무엇을 해명하라는 겁니까? 미 해군의 우위에 대한 의문 제기, 한국 해군에 대한 과도한 찬사 등 저는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진짜 강한 해군이란 뭘까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상대를 모두 격침시키는 해군이 강한 건가요? 아니면 동료를 지켜주는 해군이 강한 건가요? 위원들이 서로 바라봤어요. 그건 상황에 따라.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끼어들었어요. 한국 해군에게서요. 위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소령,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들은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도 동료를 지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진짜 강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해군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미국도 그런 가치를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징계위원회는 예상보다 일찍 끝났어요. 결과는 경고 처분이었습니다.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공식 기록에는 남을 거였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오면서 저는 홀가분했어요. 드디어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김대령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령님, 징계위원회 어떻게 됐나요? 경고 처분 받았어요.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아닙니다. 제가 배운 덕분이에요. 배웠다고요? 네, 진짜 용기가 뭔지 배웠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새로운 종류의 힘이었어요.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보호하는 힘. 무너뜨리는 힘이 아니라 세워주는 힘. 그리고 저는 그런 힘을 믿게 되었습니다. 강한 해군이란. 그 말이 지금도 귀에 맴돌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그런 해군의 일원이 되고 싶었어요. 아니,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진 순간부터 그런 해군의 일원이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가르쳐준 진짜 강함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끝나고 사흘이 지난 목요일 새벽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리처드, 즉시 상황실로 와! 존슨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무슨 일이야? 서태평양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어. 훈련 중에 실전으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야. 저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나갔습니다. 상황실에 도착하니 이미 모든 관련 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을 브리핑하겠습니다. 작전 참모가 큰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오늘 새벽 3시 연합해상훈련 중 중국 측 감시정 2척이 예고 없이 훈련 구역에 접근했습니다. 화면에 빨간 점들이 나타났어요. 중국 함정들의 위치였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실탄을 탑재하고 감시 레이더를 풀가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탄이라고? 누군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완전한 전투 준비 태세입니다. 특히 한국 잠수함을 집중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예상된 시나리오가 아니야. 훈련이 실전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장보고함의 현재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작전 참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2시간 전부터 연락이 완전히 두절됐습니다. 또? 저는 탄식했어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평화로운 훈련 중이 아니라 실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사라진 거였거든요. 마지막 확인된 위치는 여기입니다. 화면에 파란 점을 가리켰어요. 그런데 그 위치가 문제였습니다. 중국 감시정들 바로 사이에 있었어요. 설마 진입 금지 수역에 갇힌 건 아닐까요? 한 분석관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진입 금지 수역. 양국 함정이 접근하면 안 되는 완충지대였습니다. 만약 그 안에 갇혔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모든 통신을 시도해봤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탐지 장비는 모든 시스템이 먹통입니다. 완전히 사라진 상태예요.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장보고가 응답하지 않는다 끝난 건가? 오전 6시 상황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긴급보고 통신병이 뛰어들어왔어요. 중국 감시정들이 수색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서 중국 함정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체계적으로 해역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목표는 분명히 장보고함입니다. 이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다. 실전이다. 윌슨 제독이 긴급 결정을 내렸어요. 미 해군 긴급 전투태세, 돌입, 장보고함 구조 임무를 가동한다. 순식간에 상황실이 뒤바뀌었습니다. 평화로운 훈련 감시에서 실전 작전으로 전환된 거였어요. 이지스함 2척, 즉시 해당 해역으로 이동. 일본, 호주 함정들도 대기태세.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해군 본부에서 온 공식 전문이었어요. 대응 지시 불효, 전면 신뢰 요청. 뭐라고? 제독이 놀랐어요. 구조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건가? 상황실이 술렁였습니다. 이건 자만이다. 한 장교가 소리쳤어요. 중국 함정 2척이 수색하고 있는데 혼자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야? 너무 위험해. 도움을 받아야 해. 하지만 한국 측은 계속 같은 메시지만 보내왔어요. 신뢰해달라. 오전 9시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보고함에서 암호 메시지가 왔습니다. 뭐라고 하는데? 정적 대응 전략을 발동한다고 합니다. 정적 대응? 그게 뭐야? 아무도 모르는 용어였어요. 30분 후 한국 측에서 추가 설명이 왔습니다. 모든 장비를 수동으로 전환하고 완전 무동력 상태로 대기한다는 뜻입니다. 무동력?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엔진을 완전히 끄고 5시간 동안 정지한다고? 맞습니다. 모든 전자장비도 끕니다. 이건 자살 행위에 가까웠어요. 적의 수색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완전히 멈춘다는 거였거든요. 5시간 동안 완전히 멈춘다고? 제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렇게 했습니다. 전고 12시부터 장보고함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모든 신호, 모든 반응이 중단됐습니다. 마치 바다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어요. 정말 괜찮을까? 존슨이 걱정했어요. 이런 전술은 본 적이 없어.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중국 감시정들의 수색은 더욱 치밀해졌어요. 소나를 풀가동하고 모든 해역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중국 함정들이 장보고함의 마지막 확인 위치 근처에 도착했어요. 발견될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4시, 5시. 중국 함정들은 계속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4시경부터 중국 함정들의 레이더에 이상한 신호가 잡히기 시작한 거였어요. 뭔가 전파 교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술진이 보고했어요. 교란? 중국 측 감시 장비가 오작동하고 있어요. 가짜 신호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니 정말 그랬어요. 중국 레이더에 수십 개의 가짜 신호들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건 역감시 작전이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장보고함이 완전히 정지한 게 아니었어요. 중국의 감시망을 역이용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탐지 회피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오히려 혼란시키고 있어요. 오후 6시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중국 함정들이 수색을 포기하고 철수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철수합니다. 정말? 네, 중국 측이 작전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0분 후 장보고함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임무 완료. 안전 해역 진입. 어디에 있는 거야? 위치를 확인해 보니 놀라웠어요. 중국 감시정들의 수색 방향 완전히 바깥쪽에 있었습니다. 언제 거기까지 이동한 거지? 5시간 동안 무동력 상태였는데 어떻게?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어요. 오후 7시 상황이 완전히 종료됐습니다. 중국 함정들은 모두 철수했고 훈련 해역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결과 보고하겠습니다. 작전 참모가 발표했어요. 장보고함 완전 잠행 성공. 탐지 회피율 100%. 피해 상황은 없습니다. 완전 무손실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 누구도 그들을 찾지 못했다. 미국의 모든 감시 장비, 일본의 소나 시스템, 호주의 해상 초계기, 심지어 중국의 집중 수색까지 그 누구도 장보고함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진짜 실전에서조차 완벽했다.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어요. 체계적으로 준비된 전략의 결과였습니다. 그날 밤 긴급 분석 회의가 열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거지? 이게 모든 사람의 공통된 의문이었어요. 5시간 동안 무동력 상태였는데 그 먼 거리까지 이동할 수 있을까? 전파 교란은 또 어떻게 했지? 전문가들이 모여도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오전 한국 측에서 간단한 설명이 왔습니다. 해류와 조류를 이용한 무동력 이동, 수동 음향 반사 시스템 활용, 적극적 침묵과 선택적 신호 발생. 하지만 이론으로는 이해해도 실제로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 정교한 계산과 실행이 가능하다는 게 말이죠. 나는 수많은 위기를 봐왔지만 이번만큼 조용하고 무서운 적은 없었다. 그게 제 솔직한 감상이었어요. 정지된 것은 기계였고 움직였던 건 전략이었다. 한국은 멈춘 게 아니었어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움직인 거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한국은 진짜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일주일 후 최종 분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 해군의 실전 대응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함과 창의적 해결책은 타국이 벤치마킹해야 할 모델입니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기술적 분석보다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숨은 게 아니라 바다와 하나가 되어버렸다. 이게 제 결론이었어요. 한국 해군은 바다를 정복하려 하지 않았어요. 바다와 하나가 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바다 자체가 된 상대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 해군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배우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았어요. 바다와 하나가 되는 법, 조용함 속에서 움직이는 법, 멈춤으로써 앞서가는 법, 이런 것들을 말이죠.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건 새로운 차원의 해군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 같았어요. 실전급 위기가 끝나고 일주일 후 연합해상훈련의 최종 평가일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참가국 대표들이 하와이 히컴 공군기지 대회 의실에 모였어요. 26개국에서 온 해군 수뇌부들이 한자리에 모인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될 결과는 향후 10년간 각국 해군 전략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림팩 훈련 총책임자인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엄숙하게 말했어요. 저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먼저 각국 함정별 훈련 성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표가 떴어요. 참가국별로 훈련 점수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87.3점, 일본 84.7점, 호주 82.1점, 영국 81.9점, 캐나다 80.5점, 그리고 맨 아래에 대한민국 97.8,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97.8%? 말도 안 돼.
옆에 앉은 일본 대표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실시된 24회의 가상 전투 중 장보고함의 전적을 발표합니다. 24전 24승, 무패였어요. 모든 가상 전투에서 생존하였으며 적대 함정 격침률은 97.8%를 기록했습니다. 이 말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미군 항공모함부터 시작해서 이지스 구축함, 일본 헬리콥터 구축함, 호주 프리기함, 캐나다 구축함까지 거의 모든 주요 함정들이 장보고함에게 가상 격침 판정을 받은 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 성과가 아닙니다. 발표관이 계속 말했어요. 장보고함은 가상의 적이 아닌 실전의 승자로 평가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놀라움이었다가 점점 경외감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 윌리엄스 중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 이건 우리 항공모함이 침몰했다는 말인가요? 가상 시나리오에서는 그렇습니다. 중장이 털썩 앉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우리 항모가...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25년간 세계 최강이라고 믿어온 미 해군의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야마다 제독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대한민국 해군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이어서 호주 해군 대표도 일어섰어요. 호주 해군도 한국의 전술을 모델로 삼고 싶습니다. 독일 해군 대표까지 일어났어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접근법을 연구하겠습니다. 하나둘씩 일어서서 한국에 대한 찬사를 보내는 각국 대표들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날 바다는 한국의 무대였습니다.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발표가 계속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 해군의 전술적 창의성입니다. 화면에 장보고함의 기동 경로가 나타났어요. 복잡한 곡선들이 바다 위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기존 교리에 없는 완전히 새로운 패턴의 기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대방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전략적 사고를 구현했습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게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거였습니다. 점심시간 후 더욱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나토 해군 전략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브뤼셀에서 온 나토 대표가 일어섰어요. 한국 해군의 잠수함 전략을 나토 공식 교범으로 채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교범이라고요? 나토 공식 교육 자료로? 맞습니다. 한국식 비대칭 해상 전술을 나토 회원국 해군 교육에 포함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서구 해군 전략의 총본산인 나토에서 한국의 전술을 공식 교범으로 채택한다는 거였어요.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옆에 있던 캐나다 대표가 중얼거렸어요. 그때 미 해군 대표단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윌리엄스 중장이 먼저 손뼉을 치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어서 일본, 호주, 영국, 독일 모든 참가국 대표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나도 그들에게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오후 세션에서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미 해군 본부에서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발표했어요. 대한민국 해군 장보고함을 미 본토 항구에 공식 초청합니다. 본토 초청이라고요? 네. 샌디에이고 해군기지 입항을 허가합니다. 이건 동맹국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예우였어요. 미 본토 주요 군항에 외국 군함이 입항하는 건 매우 특별한 일이었거든요. 이는 패배가 아니라 존경의 표현입니다. 사령관이 덧붙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건 패배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뛰어난 상대에 대한 존경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훈련 평가가 모두 끝나고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켜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군사 전문지에 기고할 칼럼이었어요. 제목은 우리는 왜 한국을 과소평가했는가 였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건 단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이었습니다. 첫 문장부터 저는 확신에 차서 썼어요. 한국 해군이 보여준 것은 새로운 종류의 힘이었습니다.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창조하는 힘, 무너뜨리는 힘이 아니라 혁신하는 힘이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지난 몇 달을 돌이켜봤어요. 처음 림팩 훈련에서 장보고함이 사라졌을 때의 당황스러움,
한국 전략을 분석하면서 느꼈던 놀라움, 동료들과 갈등하면서 겪었던 고민들, 그리고 오늘 느낀 감동까지. 모든 게 한 편의 드라마 같았어요. 우리는 수십 년간 정점이라 믿었지만 그날 정점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저는 과거의 오만함을 반성했어요. 미국이 영원히 최고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아니란 생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주하는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칼럼의 중간 부분에는 구체적인 분석을 넣었어요. 한국 해군의 성공 요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창의적 사고. 기존 틀을 벗어난 혁신적 접근. 둘째, 철저한 준비. 모든 변수를 고려한 정교한 계획. 셋째, 겸손한 자세. 상대를 연구하고 배우려는 태도.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마지막 부분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썼습니다. 이제 세계 해군의 판도가 바뀔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잡아야 할 나라가 아니라 벤치마킹해야 할 모델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방식을 연구하고 적용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 세계 해군력 수준이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입니다. 칼럼의 마지막 문장을 고민했어요. 무엇으로 마무리할까요? 잠깐 생각하다가 오늘 느꼈던 감동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들은 바다 위에서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글을 다 쓰고 나서 읽어보니 만족스러웠어요. 이건 단순한 군사 분석이 아니었어요. 한 전문가가 겪은 인식 변화의 기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칼럼을 편집부에 보냈어요. 일주일 후 기사가 실렸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어요. 용기 있는 분석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다. 미군 장교답지 않은 솔직함이 인상적이다. 이런 댓글들이 달렸어요. 물론 비판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너무 한국을 지켜 쓴다. 미군의 우위는 여전하다.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진실을 말한 거니까요. 그 주말 김대령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소령님, 칼럼 잘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감동받았어요. 용기 있는 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대로 쓴 것뿐이에요.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소령님 같은 분이 있어서 양국 해군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은 단순한 군사적 우위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이었어요. 작은 나라도 큰 나라를 능가할 수 있다는, 창의적 사고가 물량을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이제 현실이 되었어요. 한국이 만들어낸 새로운 기준을 따라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제 한국이 미래를 가르칩니다. 이게 제 최종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미래의 일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미래 말이에요. 한국이 보여준 길을 따라서요. 림팩 훈련 결과 발표가 끝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세계는 정말 놀라운 속도로 변하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나토였습니다. 한국 해군 전략 공식 교리 검토 착수. 브뤼셀에서 온 공식 발표였어요. 서구 해군 전략의 총본산에서 동양의 작은 나라 전술을 정식 교육 과정에 포함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기준으로 보기 시작했다.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나토 해양전력 교육센터에서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K-전술 패턴, Korean Tactical Pattern. 이런 항목이 새로 생겼어요. 한국식 잠수함 전술을 의미하는 공식 용어였습니다. 교육 내용도 상세했어요. 비정형 회피 기동 체계, 역발상 침투 전략, 적응적 정적 대응법, 이런 항목들이 나토 표준 교육 과정에 포함된 거였습니다. 한국은 단지 이긴 게 아닙니다. 기준이 됐습니다. 제가 동료들에게 말한 것처럼 정말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어요. 같은 시기 더욱 놀라운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줄줄이 한국에 잠수함 구매 문의를 보낸 거예요. 단가보다 전략 중심의 운용 사상에 주목한다. 이게 각국 국방부의 공통된 입장이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한국의 사고방식을 배우고 싶다는 거였어요. 브라질 해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식 잠수함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다. 칠레, 콜롬비아까지. 남미 전체가 한국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사고방식을 수입하고 있다니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철학을 수입한다는 게 가능한 일이었나요?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한 달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 해군 내부 매뉴얼이 개정된다는 거였어요. 태평양 작전 교범에 K 전술 패턴 항목을 신설합니다. 제가 주도한 보고서가 마침내 공식 채택된 거였습니다. 이젠 우리가 배우는 입장이 됐다. 솔직히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허탈했습니다. 25년간 최고라고 믿어온 미 해군이 다른 나라에서 배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게 발전하는 방법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어요. 워싱턴 포스트에 관련 기사가 크게 실렸습니다. 전통적 강자 미국이 배우는 시대. 기사 내용은 객관적이면서도 충격적이었어요. 미 해군이 외국 전술을 공식 교범에 포함하는 것은 2차 대전 이후 처음. 한국의 비대칭 전술이 서구 해군 전략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즈음 또 다른 화제가 터졌어요. 장보고함 승조원들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침묵의 승부사들, 장보고함 이야기. 한국에서 제작된 이 다큐는 단순한 군사 다큐가 아니었어요. 한국 해군의 철학, 훈련 과정, 승조원들의 정신력까지 담은 종합적인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장면이었어요. 장보고함 함장이 승조원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 바다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나가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전 세계 국방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어요. 젊은 세대 해군의 롤모델. 이런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간 다큐 클립들은 조회수 1,000만을 넘어섰어요. 댓글도 대부분 찬사였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국방 외교 아닐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력으로 위협하는 게 아니라 철학으로 감동을 주는 거였으니까요. 그해 연말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 해군사관학교에서 특강 요청이 온 거였어요. 미군 전문가가 본 한국 해군의 미래, 이런 주제로 간견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25년간 미국에서만 강의해온 제가 한국에 가서 뭘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김대령의 설득으로 결국 수락했습니다. 가르치러 가시는 게 아니라 나누러 가시는 겁니다. 김대령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12월 첫째 주,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진해 해군사관학교는 생각보다 아담했어요. 하지만 곳곳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남달랐습니다. 생도들의 눈빛이 달랐어요. 간절함과 자신감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강연 당일 대강당에 500명의 생도들이 모였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런 큰 강연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첫 마디를 하자마자 긴장이 풀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5년간 미 해군에서 복무한 리처드 베넷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에게서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생도들이 웅성거렸어요. 미군 전문가가 자신들에게서 배우러 왔다는 게 신기했나 봐요. 림팩 훈련에서 장보고함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사고방식이었어요. 새로운 철학이었습니다. 강의를 진행하면서 저는 지난 1년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장보고함이 사라졌을 때의 당황스러움부터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세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그 기준을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생도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정신, 철학, 가치관입니다. 강의 중간에 한 생도가 질문했어요. 교수님, 미국이 한국에서 배울 점이 정말 있을까요? 솔직한 질문이었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있습니다. 아주 많이요. 첫째, 겸손함입니다.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연구하는 자세. 둘째, 창의성입니다. 기존 틀을 벗어나 새로운 해답을 찾는 능력. 셋째, 철학입니다.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왜 싸우는지를 아는 것. 생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무기보다 철학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은 물리적 힘이 아니라 정신적 힘이었어요. 그리고 그 힘이야말로 진정한 국력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교장과 면담을 했어요. 교수님, 소감이 어떠신지요? 놀랍습니다. 생도들의 수준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네요. 앞으로 이런 교류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김대령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소령님, 1년 전과 많이 달라지셨어요. 김대령이 말했어요. 어떤 면에서요? 처음 만났을 때는 약간 회의적이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저는 웃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보여준 게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관계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 다음 날 비행기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작은 섬나라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내가 처음 만난 그 조용한 장보고함, 이제 세계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한 척의 잠수함이 세계 해군사를 바꿔놓은 거였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해서 집으로 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 해군 전략, 유럽 5개국 공동 연구 착수, 동남아 7개국 한국식 해군 교육 도입 결정, 이런 소식들이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파장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된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마지막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 한국이 바꾼 세계 해군의 미래였어요.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가르치는 나라가 되셨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조용한 혁명이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장보고함과 대한민국 해군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국의 잠수함이 침묵 속에서 세계를 뒤흔들었어요. 기술을 넘어 전략을 넘어 이제는 철학까지 수출하는 나라가 된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바다는 더 이상 미국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리더가 되기 위해 묵묵히 준비해온 한국, 이제 세계는 그 이름 앞에 경례하고 있었습니다. 장보고, 그리고 대한민국 해군. 조용했지만 확실한 승리였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소리 없이 온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해낸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을 목격한 증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시대가 시작된 거였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